제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거를 좀 감사합니다. 준비해 왔어요. 사실 저희 청년부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의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제가 맞춰야 되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데 금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생활, 주식 채권, 돈의 값, 금리, 안전한 자산 적금, 미래를 위한 투자, 그 다음에 경제기사 읽어보기인데,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또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경제나 아니면 또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그 경제기사를 많이 보니까 경제기사를 읽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걸 이해하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까지 가는 과정은 좀 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기사 읽어보기는 오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쑥스럽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기 하겠지만, 제가 93년부터 아마 9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93년도에서부터 계속 금융회사에서 시스템 관련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왔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했었던 분야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굉장히 장기적인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나 증권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이 뭘까요? 금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융에 대해서 혹시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상품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금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금융은 뭐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혹시 금융이 뭐다? 금융이 뭐라고 생각해? 맞아요. 돈을 쓰고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금융이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몇 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지금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 손 들고 있고. 손 안 드신 분은? 손 안 드신 분은 민영자매? 금융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은행에 통장이 있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 통장은 다 있어요, 우리. 그죠? 통장은 다 있습니다. 통장은 다 있어. 다음. 나는 대출이 있다. 이게 좀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다음은 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사실 신용카드도 안에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단기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사실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라고 하면 꼭 내가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받는 큰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단기 대출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이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금융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생활이라는 뭔가를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적어본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참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금융회사에 30년 넘게 다니고 일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돈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마음이
우리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금융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3주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걸 돈을 번다 이러는 관점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잘 쓰고 돈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걸 도구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도구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듣는 말씀이 사실은 전체 금융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금융이라는 거, 또 그 경제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단초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모든 움직임이 다 돈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다 근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는 다 돈이라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을 이해한다는 거는 너무나 광대한 일인 거예요. 왜 광대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융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금융활동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른 영향은 있겠지만 이 세상의 세계에 움직이는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문어가 맞히는 게 맞아, 사람이 맞히는 게 맞아 그러면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그냥 확률적으로 2분의 1 찍는 것만큼 알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금융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금융을 그럼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냐? 이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그 미치고 분석한 것들이 맞냐? 맞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조금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퀴즈입니다. 혹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금리를 알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내가 가입한 자유예금이든지 자유적금이든지 아니면 어느 대출 상품이든지 했을 때 그건 몇 프로짜리입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유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상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어떤 걸 하게 되면 꼭 금리를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습관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을 막 벌려고 노력을 막 해도 금리를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돈 얘기를. 여러분들 돈 얘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돈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가진 돈은 미약하잖아요. 이 전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전 세계를 빼고 우리나라로만 한정을 해도 우리나라에 많은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 중에 내가 가진 돈은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지갑에 있는 거, 카드에 있는 거, 요게 다죠. 그죠? 그러면 이 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돈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는 분?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어디 있을까요? 돈을 잘 알아야 돈이 어디 있는지. 민영이. 은행에 돈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또 어디 있을까요? 돈이 우리나라에 돈이 어디? 은행 앱에.
무조건 정답. 맞았어. 은행 예배도 있어요. 야. 땅, 부동산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 돈이 어디 있냐? 돈이 사실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채권 같은 데라고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채권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 자체가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큰 자산이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쓰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게임머니, 신용카드, 대출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의 흐름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돈의 흐름을 아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어떤 때는 주식시장에 돈이 막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막 몰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동산으로 돈이 이렇게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예요. 금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의 돈의 흐름의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 위험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 관리라는 건 뭐냐? 남들은 주식 다 팔고 떠났는데 혼자 독약청청 남아 있어.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세의 움직임을, 그걸 꼭 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담보할 수 있어요.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얘기죠. 그럼 또 하나는 뭐냐? 기회 창출이라는 건데, 이 예를 들면서 뭐였냐면, 마치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데 그 세일 시기를 우리가 잘 알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세일 끝나고 정가에 살면, 또는 내가 막 정가에 샀는데 막 세일 시작하면 우리 막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기회 창출을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들에 대한 돈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건데, 오늘은 제가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잘 파악하지 않은 관계로 굉장히 쉬운 주제로만 터치를 해볼게요. 자, 주식시장. 여러분들 주식 많이 관심 가죠? 주식은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여기 숫자를 볼게요. 뭐 위에 있는 표는 상장회사 쓰고 밑에 있는 건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만큼의 자산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돈만 가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면 되냐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2082조예요. 2082조. 근데 조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가 사실 감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 단위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조는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동그라미가 12개 있는 숫자예요. 12개 있는 게 1조거든요. 근데 2000조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2268개 회사가 주식시장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2022년에는 2437개, 한 200개 정도 늘었죠. 근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냐면, 시가총액으로 쭉 보면 2365조에서 2022년 말에 2082조로, 근데 그 전년도 2021년도 보면 2649조에서 2082조로 대략 한 30%가 날아갔어요.
이 표가 보는 게 여기 보시면 빨간 저 맨 끝에 있는 빨간 선 그래프가 조금 내려간 게 얼마 안 내려가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저게 30% 내려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30만 원 잃고 70만 원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식시장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좋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그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애써서 모아가지고 주식을 했어. 근데 그 주식시장에 삼성전자든 어떤 유명한 좋은 주식이라 생각해 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지만 더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기가 제가 권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잘 모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식의 큰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거나 경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나마 좀 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또 그 많은 돈이 또 어디가 있냐? 채권 시장 볼게요. 채권 시장. 제가 채권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주식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채권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하냐? 기업체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어떤 큰 회사들이 제가 자꾸 삼성전자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한미사이언스라고 합시다.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배터리나 아니면 제약업체에서 어떤 설비를 짓기 위해서 돈을 필요하면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빌려서 증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은 돈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체가 돈을 빌리는데 이 발행잔고라고 지금 되는데 이 채권 시장에도 2020 연말부로 보면 2,592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돈이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있고 채권 시장은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채권만 그렇고 등록되지 않고 둘이 알아서 주고받는 그런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흐름은 주식에서 채권, 채권에서 주식, 부동산 이런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채권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채권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릴게요. 채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채권이 뭐냐면 상품권 같지 않아요? 상품권? 마치 이거 무슨 짝퉁 상품권 같은 거. 근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저렇게 생겼었어요. 이거 보면 10억 원짜리고 고용안정채권이라고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 발행일이 1998년 6월 29일이고 상환일이 2003년 6월 29일, 이자율 7.6%, 10억 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을 들고 있다가 만기 상환일자는 2003년 6월 달에 되면 이걸 증권을 갖다 주면 10억을 주게 돼 있어요. 10억을 받는 증서예요, 이게. 그리고 그 중간중간 연 7.6%라는 거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 10억에 7.6%니까 대략 얼마가 되겠죠? 한 7,600만 원 되겠죠? 연 7,600만 원을 내가 저 채권을 산 대가로 그 이자를 받고 만기에 10억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저걸 과연 얼마 주고 살까요? 내가 만기에 10억, 5년 뒤에 10억을 받아. 그럼 지금 얼마를 주고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답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채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제가 마치 채권 장사하러 간 사람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채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채권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건 요즘엔 이렇게 안 나와요. 앱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것들로 채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자, 채권의 저쪽 위에 있는 거 보면 인스케이프 제1차라는 건 아마 인스케이프라는 건 인스케이프 회사일 거예요. 회사에서 발행되는 채권인데 위에 보시면 등급이 돼 있죠. 이건 낮은 위험이야. 낮은 위험이라는 건 이 회사가 신용이 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망할 위험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망하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분류했어요. 낮은 거 단기사채고 신용등급이 A1이다. 근데 저 채권을 사면 4.2%의 세전 수익률로 4.2%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 이런 채권이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연 4.2%를 이 채권을 사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요. 5.1%예요. 이건 뭐냐면 리딩 투자증권이라 다소 위험하고 단기사채지만 신용등급도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5.1%짜리 채권이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상대방의 신용도가 좀 낮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줘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권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채권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발행자예요. 채권을 받아서 내가 채권을 사게 되면 이거를 발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누구라고 예를 들까요? 우리 이제 박기준 형제가 제 사위니까 박기준 형제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이렇게 빌려주려고 하면 박기준 형제의 신용도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예를 드는 거니까 신용불량자면 제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주목사님이시면 주목사님 같은 신용도가 높다 그러면 제가 이자를 덜 받아도 나중에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발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그 신용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을 구매한 사람의 구매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이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자 10년 뒤 돈을 받는데 이자를 아무도 안 받고 1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건지, 그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는 또 원금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1년 내에 받을 건지 2년 내에 받을 건지 3년 내에 받을 건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채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나 채권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얘기를 할게요. 기준금리.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기준금리라는 것과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아까 박기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4.5%짜리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건 이 금리 이자율에 대한 거예요.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4.5%의 수익으로 받는 게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는 뭐냐면 정부의 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에서 각 기관, 특히 금융기관이 될 텐데 금융기관의 자금 수요가 발생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맺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럼 그 금리보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빌려준다 생각하면 한국은행에서 받은 금리보다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한테 받겠죠. 그래야 은행이 돈을 버니까. 자, 그러면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있을까요? 우리 청년 중에? 저기 우리 회장님, 그래도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모른다.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형규 형제 혹시 아세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제일 근접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저 형규 형제 한 잔씩 더 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3.5%.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똑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다 예치해서 미국에서 받는 이자가
2%가 더 높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빼가지고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놔둘까요? 그죠? 당연히 빼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에 넣는 것보다 미국으로 빼는 거죠. 그만큼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향도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부동산에 미치는 거고, 그 영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거고, 여러 가지 영향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아는 거는 우리가 금융이라는 칼을 잘 휘두르고 잘 쓰려고 하면 금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채권하고 금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비록 심플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에 한 70점 정도 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채권은 내가 채권을 사면 그 채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몇 프로의 금리로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5%짜리 채권을 샀어요. 자, 채권을 사서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매년 5%의 이익을 내가 벗는다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금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5%인데 금리가 1%나 3%로 떨어지게 됐어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내 채권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가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5%인데 시장에선 3%나 1%밖에 안 되니까 지혜자명을 맞춘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7%, 8%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 채권은 5%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일반 다른 거에선 7% 벌 수 있으니까 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 거꾸로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세상은 근 30년간 유례 없었던 금리 인상 시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가 된 거는 제가 뭐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30년, 40년간에 처음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채권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를 준비하고 있냐? 채권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기사에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의 채권을 산다, 채권 시장으로 많이 돈이 몰린다, 채권을 산다.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금리는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쌀 때 사는 게 우리 좋잖아요. 비쌀 때 사는 것보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라갔지만 금리가 또 떨어질 것 같은 기미들이 자꾸 보이고 있잖아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몇 마디 안 되는 거지만 금융에 대한 상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권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대략 알겠어요. 이제 돈 얘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형성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적금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정확하게는 좀 설명이 좀 안 됐어요. 요거는 위에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까지 제가
금리가 몇 프로냐 몇 프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금리와 함께 시간이라는 게 더해지게 되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 30년 뒤에 100만 원을 받아요. 30년 뒤에 100만 원을 받아. 먼 미래 같죠, 그죠? 근데 제 집사님이 살아보면 30년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30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1%야. 그러니까 1% 이자를 받아서 내가 30년 뒤에 100만 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얼마를 주고 사셔야 되냐면 74만 원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금리 상황이 1% 수준이다 그러면 30년 뒤에 100만 원이라는 거를 내가 받는다고 하면 지금 74만 원만 있으면 30년 뒤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리 1% 상황에서 지금 70만 원, 74만 원은 30년 뒤에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1%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0.5%였었어요. 기준금리가. 0.5%일 때는 얼마냐? 0.5%라는 건 이자가 좀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30년 뒤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86만 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따라왔습니까? 1%랑 0.5%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1%로 적립이 되면 이자가 높으니까 74만 원만 줘도 내가 100만 원 받지만 0.5% 때는 86만 원을 줘야 30년에 1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미국 기준금리가 5.5%라 그랬잖아요. 그죠? 5.5%면 30년 뒤에 1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지금 2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만 있으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만 원짜리 내가 뭘 살려고 그래.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30년 뒤에 100만 원인데 이거 사야 되나? 30년 먼 거 같죠?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냐. 예전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86만 원인데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0만 원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이 없잖아. 근데 지금은 5분의 1이면 20만 원만 있으면 30년 뒤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30년이 멀은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냐? 그만큼 금리와 시간이 곱해지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20만 원 벌기도 어려워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100만 원 벌기도 어렵지만. 자, 이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매월 내가 10만 원씩 적금을 해요. 10년간. 그러면 10년간 매월 10만 원을 10년간 하면 납입원금은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죠? 매월 10만 원씩 10년이니까 12달씩. 근데 금리가 5%일 때는 10년 뒤에 얼마를 받냐면 1,500만 원을 받아요. 1,500만 원. 근데 금리가 1%일 때는 1,2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집사님 금리가 1%에서 5% 올라가면 4% 올라가면 100만 원 내가 적금하면 그냥 만 원 받던 거 5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 4만 원이 뭐가 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이라는 기간에 복리라는 게 더해져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눈덩이 불듯이 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하지도 않았던 큰 금액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금이 근래에 유례 없었던 고금리 기간이에요. 고금리 기간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일반 나이 드신 분들보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자원이. 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소비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 유례 없는 고금리 기간에 할 건 뭐냐? 적금 드셔야 됩니다. 적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가 모아놔도 10년 뒤엔 1,500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금리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자 보십시오. 제가 이 표랑 앞표로 같이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거 가지고 1,500만 원을 벌었어요. 10년 뒤에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걸로. 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면 10년 뒤에 1,500만 원을 벌어. 그리고 만약에 채권을 내가 살 수 있으면 1,500만 원 가지고 이 20만 원짜리 곱하기 7은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년 뒤에 저건 어떻게 된다?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7천만 원이. 그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고금리 기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무리할게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하고 싶어.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영혼과 뼈를 막 갈아 넣어서 막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똑똑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지금의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올지 미래 가치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게 기관과 금리다. 두 번째, 시간의 가치. 시간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간이 돈에 더해져서 그 돈이 더 큰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똑똑한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과 내가 사고 싶어서 사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런 재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고금리 상품이 많으니 고금리 쪽에 많이 두셔라.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여기 청년부 계신 분들이 이런 금융의 상품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더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뼈를 갈아넣고 영혼을 갈아넣어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잘 관리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재정 관리를 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